조선 천주교 확산의 비공식 중개인물. 조선은 종교를 허락한 적이 없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랬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왕 이외의 절대자를 인정하는 사상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말 조선 땅에는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천주교가 퍼져나갔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성직자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신앙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질문에서 모든 미스터리는 시작된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 이 금지된 사상을 조선 사회에 들여왔는가? 조선의 천주교는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에 신앙이 퍼졌다. 그러나 조선은 반대였다. 조선에는 성직자가 없었고 공식적인 전도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천주교 교리를 알고 있었다. 기도문을 외웠고 교리를 토론했으며 스스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것은 자연 발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중개자가 필요하다. 정보를 건너오게 하는 자, 위험을 감수하고 연결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기록에서 지우는 자. 당시 조선은 사상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였다. 국경은 닫혀 있었고 외국 서적은 철저히 검열되었으며 서학이라 불린 서양 학문은 위험 사상으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관련 서적은 조선 지식인 사회에 은밀히 퍼지고 있었다. 천주시래, 칠극, 성교요지, 이 책들은 공식 유통망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책들을 조선 안으로 들여왔을까? 그리고 누가 그 책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달했을까?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비공식 중개인물이다. 그는 선교사가 아니었고 공식 사상가도 아니었으며 왕의 허락을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중국과 조선을 오가는 사절단, 연행사, 역관, 통역관, 그리고 일부 실학자 네트워크를 조용히 연결하고 있었다. 이 인물은 책을 전파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연결했다. 어떤 책을 누가 읽을 수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수준까지 말해도 되는지, 누가 위험하고 누가 안전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역할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선별자였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 조선 초기 천주교 확산 과정에서 실명으로 기록된 인물은 거의 없다. 이승훈, 정약종, 정약용 같은 인물들은 신앙인으로 기록될 뿐 누가 그들을 연결했는지는 끝내 등장하지 않는다. 마치 모든 사람이 각자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집단적 자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누군가는 처음 불씨를 옮겼고 누군가는 사람들을 엮었으며 누군가는 위험을 관리했다. 그 중심에 비공식 중개인물이 있었다. 이 인물의 가장 큰 특징은 신앙인이 아닐 가능성이다. 그는 반드시 천주교를 믿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는 정보의 흐름, 사상의 파급력, 그리고 조선 사회의 균열을 관찰하던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는 천주교를 구원의 종교로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대신 그는 기존 질서를 흔드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질문, 새로운 인간관을 조선에 던지는 도구로 이 사상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지점에서 천주교 확산은 단순한 종교사가 아니라 정치사이자 권력사의 일부가 된다. 비공식 중개인물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살아남았다.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잡혀간 사람들은 신앙을 공개한 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을 연결한 사람, 초기 네트워크를 설계한 사람은 체포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너무 깊이 숨어 있었고 너무 일찍 자취를 감췄다. 혹은
그는 끝내 의심조차 받지 않는 위치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조선 천주교 박해는 잔혹했지만 동시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늦게 시작되었다. 이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뒤에야 국가는 움직였다. 이것은 초기 확산 과정에서 누군가가 위험 수위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뜻이기도 하다. 너무 빠르게 퍼지지 않게, 너무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게. 이 조율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설계에 가깝다. 조선 천주교의 초기 확산을 단순히 사상의 유입으로 설명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진다. 왜 아무도 잡히지 않았는가? 사상은 퍼졌고 서적은 돌아다녔으며 신앙 공동체는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 시작점에 있었을 인물은 체포되지 않았고 조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으며 심지어 의심조차 받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다. 조선은 정보 유통에 있어 매우 폐쇄적인 국가였다. 책은 검열되었고 사상은 분류되었으며 사람은 신분에 따라 이동 범위가 제한되었다. 이 환경에서 위험한 사상을 퍼뜨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었다. 비공식 중개 인물은 전도를 하지 않았다. 그는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고 구원을 강조하지도 않았다. 그가 한 일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왜 인간은 왕 앞에서만 존재해야 하는가? 하늘은 정말 조선 왕에게만 속해 있는가? 이 질문은 유교 지식인들에게 치명적으로 매력적이었다. 비공식 중개 인물이 첫 번째 전략은 선별이었다. 그는 아무에게나 책을 건네지 않았다. 연행사에 다녀온 인물, 중국 문헌의 밝은 학자, 기존 유교 체제에 의문을 품고 있던 실학자. 그는 이미 균열이 생긴 사람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면 신앙은 폭발적으로 퍼지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그러나 깊게 뿌리내린다. 국가가 눈치채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략은 분산이었다. 조선 초기 천주교 공동체는 중앙 조직이 없었다. 지도자도 없었고 명령체계도 없었으며 하나의 중심도 없었다. 각 지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서로의 전체를 알지는 못했다. 이 구조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만약 누군가 체포되어도 그가 알고 있는 정보는 항상 불완전했다. 이것이 바로 비공식 중개 인물이 네트워크를 유지한 방식이다. 그는 스스로를 지도자로 만들지 않았다.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한 발 뒤에 서 있었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도 직접 연결하지 않았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있다. 이 이야기에 관심 있는 이가 있다. 이 정도의 암시만 남겼다. 그 다음 선택은 항상 상대가 하게 했다. 이 방식은 책임을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이 비공식 중개 인물이 조선의 관료 시스템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사헌부가 언제 움직이는지, 의금부가 어떤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왕이 어떤 사상에는 즉각 반응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절대 정면 충돌을 선택하지 않았다. 천주교는 초기에는 정치 비판을 하지 않았고 왕권을 직접 부정하지도 않았다. 이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의도적인 조율이다. 조선이 천주교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질서의 위협 때문이었다. 제사를 거부하고 조상을 부정하며 왕보다 높은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국가는 움직였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 신앙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
뿌리내려 있었다. 이 타이밍 역시 비공식 중개 인물이 설계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이 인물은 결국 사라진다. 어느 순간부터 그에 대한 모든 추정은 추적할 수 없게 된다. 그는 박해 이전에 이미 물러났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다른 역할로 위장했을 수도 있다. 혹은 그는 끝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그가 성공한 이유다. 조선 천주교의 역사는 수많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순교자의 이름, 신앙인의 이름, 처형된 이들의 이름은 하나하나 남아있다. 그러나 그 시작점에 있었을 인물, 모든 연결의 중심에 있었을 사람의 이름은 끝내 남지 않았다. 이것은 기록의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의도된 침묵이다. 조선은 사람보다 구조를 기록하는 나라였다. 누가 무엇을 했는가보다 그 일이 어떤 체제를 흔들었는가를 중요하게 여겼다. 천주교 박해 이후 국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개별 신앙인이 아니었다. 문제는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래서 국가는 사람을 처형했지만 구조를 설명하지 않았다. 구조를 설명하는 순간 그 구조는 다시 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공식 중개 인물의 이름이 끝내 남지 않은 이유는 그가 너무 은밀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를 특정하는 순간 조선 권력의 취약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만약 기록에 이렇게 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 명의 인물이 사상과 사람을 연결해 국가가 인지하기 전에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 문장은 조선 왕권과 통치 체계를 근본부터 흔든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필요 없었다. 박해가 시작된 뒤에도 천주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는 신앙의 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미 네트워크는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각 지역은 독립적으로 움직였고 각 공동체는 자율적으로 유지되었다. 지도자가 사라져도 시스템은 남았다. 이것이 비공식 중개 인물이 가장 성공적으로 설계한 부분이다. 그는 영웅을 만들지 않았다. 영웅은 국가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평범한 사람들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누군가는 기도문을 전달했고 누군가는 서적을 보관했으며 누군가는 다음 사람을 조심스럽게 소개했다. 이 모든 행위는 개별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연결되었을 때 이것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상 네트워크가 된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바꾼 인물을 왕이나 장군 혹은 순교자로 기억한다. 그러나 조선 천주교 확산의 진짜 핵심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기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어떤 신앙적 영광도 차지하지 않았다. 그가 남긴 것은 오직 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이었다. 이 인물은 천주교를 믿었을 수도 있고 믿지 않았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이 아니라 그의 판단이다. 그는 조선 사회가 균열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았고 그 균열 속으로 사상을 흘려보냈다. 이것은 종교의 확산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였다. 조선 천주교 박해는 잔혹했고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다. 그러나 그 박해는 이미 한 발 늦었다. 사상은 이미 사람들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사상은 더 이상 한 사람을 제거한다고 사라질 수 없었다. 이것이 비공식 중개 인물이 끝내 성공한 이유다. 그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완벽하게 사라진 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인물이다. 이름은 없지만 결과는 남아있다. 기록은 없지만 구조는 살아있다.
조선 천주교의 시작은 기도가 아니었다. 선교도 아니었다. 그 시작은 조용한 연결이었다. 그리고 그 연결을 만든 사람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구조의 실화입니다. 실화 기반 미스터리 인물 100과 매일 공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깊이 있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인물이 의도적으로 기록에서 지워졌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해석과 분석을 남겨주세요. 알고리즘은 참여 한 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미스터리를 만듭니다.